네, 이렇게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박계가 장악하면서 친박계 인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와신 상담하는 친박계, 일단 표정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권토 중례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판세가 현재까지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판세가 어떤지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정군기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서청원 최고위원 또 이정현 최고위원 친박계들이 회의 안 나와서 당무 보이콧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왔는데 방금 보셨지만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 웃으면서 당무 거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청원 그 최고위원이 언론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언론인들의 그 아주 그 예민한 그 시각을 잘 알고는 있는데 네. 당무 거부는 아니죠. 이걸 왜 당무 거부 아니냐면요. 그 새누리당의 그 회의 체제를 보면은 최고위원회를 그 일주일에 3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고 중진 연석회의라고 그래가지고 예. 3선 이상 의원들 다 함께하는 회의가 어제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회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주 최고위원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야 되는데 우리 또 기자들은 언론인들은 또 이런 걸 봐서 또 예리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당무 거부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 그런 그 반응이 나온 것 근데 같아요. 어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첫 최고위원회여서 어제 이제 회의 안 나왔으면 만약 서청원 최고위원이 아직도 기자시라면 아마 서 최고위원도 그렇게 기사 썼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잘 아십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오늘 나오셔서 농담도 하시고 네. 하루 뭐 당무 보이콧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추리소설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은 좀 뭐 표면적으로 갈등을 뭐랄까 좀 포장하고 덮고 네. 가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친박과 비박이 워낙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고 거기다가 이게 지금 정책 노선 방향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최경환 부총리 또 친박계에서는 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경제 원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지금 한 방에 깨버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치열하게 다툼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상당히 지금 고심 중인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읽혀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정치 세력 간의 다툼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친박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도록 해서 지금 비박계하고 전투하는 이 싸우는 전투 모드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비박계가 현재 당을 장악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쪽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당을 어떤 운영해 가는 방침으로 기본적인 어떤 노선 변화를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여전히 고심 중일 거다. 그래서 아마 핵심에서 내부 의사결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전투 모드로 가든 화합 모드로 가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물론 의도적으로 지금 불참을 했다라고 읽혀지진 않지만은 오늘 일단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나와서 국민들에게 지금 뭐 우리 전투할 상황 아니다. 당 화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를 아마 서청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 그러면 친박계가 아직 전략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정군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저는요, 우리 뭐 맹부장님도 언론계에 계시고, 우리 언론들은 이런 그 긴장 관계 형성되고, 당청 간에 또 여야 관계, 뭐 격렬한 그 전투가 있을 때 굉장히 기사도 많고 좋아하는데, 사실상 지금 그 정부 여당의 집권 3년 차에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여당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고 긴장이 형성되는 게 이게 여당 지지자들은 물론이고요. 국민들한테도 결국 그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집권 3년 차에 뭔가 정부가 일을 잘해가지고 그 정책의 그 어떤 그 수혜를 국민들이 입어야 되는데 이게 그 불협화음 내고 정책 제로 집행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저는 뭐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매우 안타까운 이런 그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긴장 관계는 언론이 즐기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빨리 그 여당 지도부하고 청와대하고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그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야당도 이때 너무 그 즐기지 말고 여당의 이런 불협화음을 즐기지 말고 빨리 그 본연의 자세 뭐 또 전당대회도 있고 하니까 그 야당의 실력을 보여주는 이런
저는 그 윈윈하는 전략이 결국은 국민들에 돌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국기 교수님도 언론계 출신입니다. 참고로. 네. 예. 근데 야당이 뭐 즐길 상황이나 있나요? 야당 스스로 뭐 여당이나 또 정부에서 아무리 이 속된 말로 똥포를 찬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뭘 그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도 아무 지금 정신이 없는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내년 4월에 지금 총선이 있는데 결국은 총선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이 주도권 관련해서 예. 이제 친박이 어느 정도 와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똘똘 뭉쳐서 갈 것인지 친박 내부에서 아마 친박 구성원들은 그 부분도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뇌되는 부분일 것 그 같아요. 부분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분이 핵심일지도 핵심. 모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부적인 다툼이 있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알력이 너무 크게 밖으로 이게 드러나면 친박과 비박 간의 알력이 크게 드러나면 이게 내년 총선에 결과적으로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금 이번에 주창한 정책 방향으로 가야만 결국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지만, 근데 이 정책 대결 자체가 그 중간에 너무 파열음이 크게 나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적당하게 대결 구도를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게 친박도 그렇고 비박도 그렇고 다들 고민일 겁니다. 바로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한테 제일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흔히 정치권의 농담에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다음 총선의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비박계가 당을 장악하다 보니까 친박계에서 탈박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보면은 뭐 예. 또 뭐 월박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뭐 이런 그 월박 현상이 또 많이 있겠죠. 그 친박에서 넘어오는 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본래 그 친박은 소수였습니다. 본래 소수였고요. 친이계가 다수였고 물론 네. 이제 그 친이계는 전 정권에서 이제 또 흘러나오다 보니까 많이 희석이 된 거죠. 그래서 친박이 소수지만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주류였는데 이 당 지도부를 다 그 비박계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친박이 이제 비주류가 되고 네. 또 소수가 되다 보니까 정말 명실상부하게 저는 비주류가 됐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또 그 반대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대통령에 대해서 좀 강하고 네. 결속력도 강하고 끈끈한 면이 있어서 그리고 집권 3년 차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집권 3년 차의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또 그 저는 그 월박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에서 뭐 어떤 다른 비박으로. 예. 집권 3년 차라면 아직도 인사권이 그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점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그 정치인들이라는 거는 역시 그 공천. 네. 자기와의 이해관계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맹부장 말씀하신 것도 뭐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집권 3년 차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드가 여전히 많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쉽사리 탈박 내지 월박, 담장을 넘는다는 뜻이죠. 예. 월박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안 하셨는데.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왜냐면요, 지금 그러니까 당내 선거에서 세 번 연급 후 지금 친박이 깨졌지 않습니까? 보면 예.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그랬지, 당대표 경선에서도 그랬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그렇지. 거기다가 문제는 지난번 당대표 경선 이후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개헌 얘기를 했다가 사실 대통령한테 이렇게 혼이 많이 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뭐 이 네이저 눈빛을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서청원이라든지 지금 뭐 이제 이정현이라는 이런 데서 이제 당무 거부를 하고 가령 김태우 최고위원 지난번에 뭐 이렇게 사퇴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김무성 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읽혔던 상황인데 문제는 당연직 최고위원회 회의에 가담하는 원내대표가 지금 비박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서청원, 이정현 이외에는 김을동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친박으로 충성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전면 사퇴를 하는 방식으로 김무성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이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되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네. 결국은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내년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다. 네. 친박이 어떻게 흔들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친박이 해체되고 이렇게 결국 비박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카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관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로 장관으로 발탁해 줄 수 있는 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최대한의 발탁인데
장관 발탁 안 되더라도 다음 총선에 공천 받아서 가는 게 더 국회의원 입장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과 카드만 가지고는 이 탈박 현상을 막을 만한 제어할 카드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 이전에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한다고 그랬을 때 정말 이게 발목을 붙잡고 김무성 대표가 말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진 거죠. 네. 내부 구성이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 이전에 그 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홍준표 체제도 그렇고. 네네. 그때 이제 제일 먼저 그 최고위원 체제를 무너뜨린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거든요. 이번에. 네. 예. 예. 그래서 최고위원이라는 게 집단지도 체제인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김무성 대표의 그 편이 적었기 때문에 김태호 빠져나가고 누구 빠져나가면 완전 무너지는 이 상황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 됨으로써 이제 그럴 그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그 친박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그 보는 쪽에 하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표가 일정한 표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그 친박 그 진영이 절대적인 그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개헌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입법부에서 여야가 다 합의가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또 친박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정서적인 예. 그 친이와 다른 친박의 끈끈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헌과 같은 문제 때문에 쉽사리 그 친박이 뭐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뭐 넘어간다 이런 거는 저는 뭐 좀 정말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무성 대표가 자신감,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굉장히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설을 함에 있어서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허구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니다고 또 살짝 이렇게 수위를 낮추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 발언 자체가 아주 당당한 발언이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본인의 지위가 확고해졌다는 것을 그걸로서 그냥 표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이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를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일종의 치고 빠지는 전략 아닙니까?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저는 뭐 김무성 대표가 그 치고 빠지는 전략을 쓸 그런 그 아주 계산적인 정치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저 네. 조금 뭐 알긴 아는 분인데 그게 통이 크고 그 다음에 이 세심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되고 예. 뭐 그날 당장 대통령 뭐 생일 걱정도 하고 한 분이 이제 김무성 대표이기 때문에 네. 어제 한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를 그 향해서 날린 직격탄 의미도 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어떤 그 새로운 또 경쟁 관계. 네. 그 묘하게 말이죠. 우리나라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당 대표가 있고 원내 대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선진국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만 해도 이제 원내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가 없는 거죠. 당 대표가 네. 없는 거죠. 예. 그 원내 총무가 다 하는 거고 내각 책임제에서는 원내 대표는 그 총리가 바로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체제가 아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당 대표가 있고 원내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 당선되기 이전에도 계속 소신발언을 했는데 당선되고 난 직후부터 또 어제까지 법인세 또 인상 문제까지 계속 그 소신발언을 하는 걸 보면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이건 뭐 여당 내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 선명성 문제에서도 밀릴 수 없다. 뭐 본인의 더 큰 틀의 그 지도력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타이틀을 네. 갖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뭐 청와대 얘기도 한 거지만 또 당내에서의 어떤 주도권 문제 때문에 그런 어제 그 발언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법인세 얘기까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했는데 이건 정말 하드코어를 건드린 거여서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예민한 어떤 그렇습니다. 효과가 예상이 되네요. 예, 결국은 예.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경제 정책의 핵심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건드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불가능한 얘기, 허구에 가득 찬 얘기를 대통령이 해왔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최경환 경제팀에서 뭔가 분명한 정리를 해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저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저 정리할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보면 이제 제 입장, 네. 제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가 맞는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에서 비과세 감면했던 것들 다 지금 감면 축소하고 네. 어쨌든 뭐 담배세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증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이 사실은 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65% 이상이 이게 실질적으로 증세다라고 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청와대에서 오로지 수사적인 용어로서 이게 증세가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세목과 세율의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그렇게 있죠. 얘기를 네. 하고 있어서 결국은 국민들의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식의 어떤 마이동풍식 얘기를 해온 것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지금 친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 부분도 조금 대통령의 지도력을 발휘하자면
결국은 최경환 부총리를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뭐 유감 뭔가 좀 사죄라든지 유감의 의사표시를 하고 예. 정말 청와대도 좀 정면 승부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지갑, 내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갔는데 정부는 증세한 적 없다, 세금으로 더 받은 적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세금으로 냈다고 하면 국가에 기여라도 했다고 인정을 받는 건데 네. 국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정서적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원론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얘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얘기 있었죠.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기재위에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금방 말씀하신 세목하고 네. 그 세율 그게 없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원론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라든가 이게 증세 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제가 어제 그걸 뉴스를 보고 뉴스를 보고 최경환 부총리하고 유승민 그 당 원내대표하고는 지금 아주 조율이 안 돼 있구나. 자, 예. 최경환 부총리가 어제 기재위원회에서 그 얘기 하자마자 또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 올릴 수도 있다. 같이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셨다는데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철학의 차이가 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본다면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세정에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좌클릭으로 가도 된다. 네. 그래서 법인세를 훨씬 더 증세를 해도 되고 복지도 지금 수준보다 더 높이 올라가도 된다라는 어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지금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절대 법인세 높이면 안 된다. 법인세 높이면 기업들 외국으로 다 이탈해서 도망간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학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에 맥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건강보험료 이 요금 개편안 같은 경우도 1년 7개월을 지금 끌어오다가 예.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 빠지고 이 내부적으로 지금 혼선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지금 안 한다, 스톱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론의 비판이 심하니까 그러면 다시 한다라고 지금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 보면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기히 올리는 법안이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정부 예. 입법으로. 근데 그 내용을 지금 행자부 장관이 이게 언론에서 인터뷰한 걸 가지고 또 대통령 지지율 문제하고 같이 걸려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한다면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청와대하고 지금 이 경제부처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나서 그 모든 상황에 깨맞춰서 어떤 세무 정책을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요소로 가다 보니까 사실 너무 혼란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김 변호사님이 아주 길게 하셨는데. 최경환, 유승민 두 예. 분이 만났으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말 그 경제학자로서 그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네. 엇박자가 나면은 결국은 국민한테 손해가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위스콘신 그 학파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학에서 위스콘신 학파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시카고 학파는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시카고 학파라는 그런 학파가 있다면은 두 사람이 경제 철학이 비슷했겠죠. 근데 언제부턴가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복지에 그 예. 경제민주화에 많은 방점을 찍고 있고 최경환 부총리는 보수 정권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승민 그 원내대표가 당의 그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새로 그 하게 된다면은 최경환 부총리도 기존의 어떤 그 소신이나 원칙들을 좀 더 유연하게 두 사람이 빨리 만나가지고요. 정말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버리고 국민들을 위한다면 빨리 좀 조율을 해가지고 그 어떤 결과를 내놔야죠. 네. 국민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예, 오늘 위스콘신과 이제 시카고는 다 5대5 옆에 있어서 민물학파라 그래가지고 좀 보수적이죠. 네, 네. 근데 뭐 짠물학파라고 하는 이제 진보 학파하고 좀 다른데 민물이든 짠물이든 좀 빨리 조율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좀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이제 딱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 정말 판세 모르겠더라고요. 박지원 후보가 당심에서 앞서고 있다고 하고 네. 문재인 후보가 일반 민심에서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심스럽지만. 아무도 지금 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조심스럽게나마 문재인 의원이 조금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결국은 지금 뚜껑을 까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 대의원하고 그다음에 책임당원하고 여기서 지금 75%의 이 예. 포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의원 같은 경우 지금 이 35%를 가지고 있는데 대의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각 지구당에 다 이렇게 골고루 지금 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문제가 책임당원 한 40%에 육박하는 이 책임당원인데 이 40%에 해당하는 책임당원의 한 반절 가까이가 지금 예. 호남 쪽
친박에서 지금 자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호남 쪽은 어쨌든 박지원 의원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더 문재인 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어서 예. 그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이 아주 박빙의 싸움이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5%인 이제 국민이라든지 일반 당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재인 의원 쪽으로 네. 조금 더 기울어져 있고 결국은 좀 뚜껑을 까봐야 된다라는 네. 상황인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며칠 전에 그 이제 뭐 그 종편 이 TV 토론을 하면서 룰 가지고 이제 두 분이 많이 예.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것 때문에 결국 국민 여론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당원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 예. 그건 좀 많이 그 아쉬운 토론 자체는 이제 두 분 다 손해를 봤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이 된 것이 상당히 깜짝 놀랄만한 어떤 결과다 이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압승을 거뒀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누리당의 변화가 야당의 당원, 핵심 당원이나 대의원들에게 어떤 변화의 바람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언론에서도 그런 분석을 네. 많이 내놓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도 경제민주화 선점당해가지고 야당이 이길 수 있었는데 네. 정말 그 아깝게 졌다 이런 분석이 있고 이번에도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이 줄어들었는데 네. 이때 좀 뭔가 좀 잘해야 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또 등장을 해서 예.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 야당이 그 예.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갖고 가는 모습입니다. 야당이 할 일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예. 저는 뭐 결국은 우리 그 두 정당이 예. 보수와 진보로 나뉜 이념 정당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뭐 여러 아니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새정치연합 쪽에도 본래 그 보수의 그 정통성에다가 그 친노의 그 약간의 진보적인 게 섞여 있는 이런 그 당인데 어쨌든 간에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28 전당대회의 새 지도자가 예. 그 유승민의 어떤 정책과는 별도로 아주 정치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새롭게 국민한테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약간 삐끗했죠. 그 비열한 친노, 뭐 저질 토론 이래가지고 네네. 국민들로부터 조금 그 삐끗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뭐 선거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쇄신에 대한 어떤 그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좀 그 누가 되든가 좀 그 고려를 해가지고 예. 여당보다 앞서 나가는 정치 쇄신 이런 걸 감동을 좀 주면은 또 좋은 정책. 예. 저는 충분히 그 여당하고 그 정말 그 라이벌적인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당장 4월 29일 날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의원들 네. 이상규, 김민희 전 의원이 잠시 전에 네. 4.29 보선에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새정치연합 당연히 후보 낼 것이고 예. 정의당도 나갈 것이고 또 지금 국민모임이라고 네. 신당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여당 하나에 야당 넷 1대4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야당은 뭐 거의 어려운 거 아닌가? 패배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지역구 자체가 예, 지금 예. 성남 중원도 그렇고 여기 관악도 그렇고 예. 원래대는 야성이 굉장히 강한 강하죠. 지역구. 예.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야당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첫째 19대 아무리 지금 박근혜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다시 할지라도 예. 지금 이 떳떳하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선되어 간의 정당 지지도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보건복지 보면 전문가로서 물론 최근에 그동안 조금 좀 좁혀지는 경향이 추진해왔던 일부 있긴 하지만 복지 어쨌든 정책들과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가 지금 높은 지역 상황이고 현안 문제를 그다음에 야당 후보들이 마무리 이렇게 짓고 난립해서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하고 간다라면 그것이 결국은 중원구 새누리당 후보 주민들께서 당선 지난 2년 가능성도 반 상당히 동안 높아지지 않냐 저렇게 한결같이 보여지고 저에게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구 통합진보당 사랑과 이제 믿음에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유일한 전 길이라고 의원들 같은 경우는 확신합니다. 아마 이게 최근의 야권에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중하게 국민들의 호소드립니다. 지지를 워낙 못 받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그분들이 특별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헌법재판소의 높지는 않아 큰 보여. 변수가 안 될 되고 것이다. 예. 다만 지금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정동영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같은 제가 경우 특히 이제 당선되는 것이 정동영 의원 주도 신당 같은 박근혜 경우가 정부에 대한 거기서 어느 정도의 국민의 득표율을 경고라고. 발휘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제 서울의 관악을에 정동영 상임고문이 나오고 이를테면 천정배 전 의원이 탈당을 해서 광주 서구을에 나오게 되면 그건 상당히 새정치연합한테는 좋지 않은 그런 구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 네. 근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정동영, 그 천정배 이분들이 또 나와서 배지를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동영 그 상임고문, 전 상임고문 그 국민 모임으로 갈 때
미랄이 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뭐 언론사 선배시고 참 존경하는 분인데 네. 그래서 대권 후보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미랄이 돼가지고 국민 모임을 튼튼하게 정말 그 진보를 표방하는 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 정당에서 좀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진보 소외된 그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진보 정당을 추구한다면 이번에 미랄이 되고 네. 그 좀 튼튼해졌을 때 거기를 대표하는 이런 주자가 된다고 보는데 또 나가서 그쪽으로 배지를 달고 또 천정배 의원 같은 거 배지 달고 글쎄 국민들이 그렇게 그 호감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미랄이 아니라 꽃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 지금 아마 그러니까 방금 그 정국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네. 가장 좋은 전략을 그분들의 정동영 의원을 위해서 말씀드리라면 본인이 출마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새싹이 될 만한 좋은 자원을 이렇게 발굴해서 네. 그 사람을 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견마지로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좋은 어떤 전략이 네. 아닐까 싶고요.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탈당 여부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유보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천정배 의원을 공천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상황은 없지 않나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꾸 언론에서 예. 만들더라고요. 언론에서 그 정동영 상금 나가면 좋지 않겠냐, 천정배 전 장관 나가면 좋지 않겠냐. 저 인물이 워낙 큰 인물이 되다 보면은 예. 화제가 되다 보면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 좀 취재되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 만만치 않은 지금 검증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쉽게 넘어서지 않을까 했는데 우선 야당 쪽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삼청교육대 설립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핵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나이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삼천교육대 그 파견 근무는 별 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삼천교육대라는 거는 정말 우리 그 5공이 들어서 가지고 들어서기 직전이죠. 정말 그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잘못된 제도인데 공무원들 그 많이 불러다가 일 시켰거든요. 그때 이제 그 고시 패스해가지고 불려가서 일한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의 특강 뭐 하면서 석자 교수로 형제 특강 얘기요. 예. 많이 받긴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뭐 한 시간에 1,000만 원이라면서요. 예. 예, 한 학기 내내 세 과목 하면서도 하여튼 힘든데 네. 이런 워낙 또 이제 그 다선 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이런 걸 많이 고려를 해서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아파트입니다. 네. 타워 팰리스 아파트 그 11억 원 정도에 사가지고 19억 원에 그 팔고 예. 그 세금 다 내고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한 3, 4억이 된다는데 이거야말로 저는 많은 서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얘기고 공무원이면 이거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정확히 좀 의혹이 해소된다면은 좋겠는데 네. 우리 언론들이 이상하게 그 아주 짚어야 될 부분은 잘 짚지를 않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많이 벌리는 게 있는데 네. 야당이나 또 우리 비판 검증을 담당하는 언론들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해가지고 네네. 저는 부동산 투기 이 하나만 그 집중을 해가지고 이번 기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공직자 할 사람들은 절대 아파트 뭐 사고 팔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2억이 좀 넘는다고 했는데 1억 9,59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다시 낮춰서 정령을 했더라고요. 네, 저도 어제 총리실에서 보낸 자료를 봤습니다만. 네, 네. 근데 일단 삼천교육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보위 근무 경력은 별로 문제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걸 짚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이 네. 어쨌든 형법상 반란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란범들의 지시에 따라서 그 반란범들을 도와준 이런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유감이나 사과의 표시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는 안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반란범들을 도와서 어떤 인권 침해적인 어떤 이 기구에 상당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 뭐 5급 사무관이니까 맨 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기 들어보면 6급, 7급 공무원들도 파견돼 있었다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국민에게 유감 표시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완구 후보자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있으면 전혀 상관없다. 나는 정말 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잘못 없다. 이런 뉘앙스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청문회 내에서 반드시 좀 잘못했다고 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우석대 부분은 제가 볼 땐 이게 뇌관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요? 오히려. 황제 특강.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 설명은 뭐냐면 한 1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세금 포함해서 6천만 원을 받았고 실수령액은 한 5,500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강의는 특강은 6번 했지만 실제로 학교를 위해서 이런저런 무슨 컨설팅이라든지 뭐 중국하고 무슨 어떤 학교 간에 무슨 이 MOU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을 할 만큼 해서 내가 그 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실 그게 나온다면 실제로 할 만한 일을 제대로 했는지 그거 하나씩 실사해봐야 돼요. 당신 제대로 출근했냐? 몇 번이나 나갔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냐? 이거 하나씩 들어가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파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뇌관이 될 수 있다. 네. 사실 한 말씀.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 같은 걸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중진 정치인들이 대학에서 강의할 때 보통 한 10만 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1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 힐러리 같은 경우도 가면은 뭐 특강료 대단히 받는데 이완구 뭐 총리 후보자도 뭐 삼선 의원 출신에 또 충남지사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뭐 저 같은 뭐 잔챙이 교수의 급의 기준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 겸손하시네. 그다음에 그 삼천교육대 문제는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기자 생활을 했는데 네. 저 의사와는 다른 그 리포팅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위에서 시켜서. 네. 그거 하기 싫으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간 그 기자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하여튼 월급 받기 위해서 그 제가 하기 싫은 그 리포팅도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총리 후보 나가시면 유감 변명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기회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경진 변호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뭐 5060 거치면서 쭉 권위주의 정권 때도 이제 그 검사생활 부장검사까지 하신 거거든요. 근데 네. 그 검찰도 이제 동일체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른 많은 그 싫은 업무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삼천교육대 파견 근무를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금 국민에 대해서 유감 표명은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투기 문제도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비는 삼을 수는 없겠으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 사가지고 몇 달 만에 뭐 2억 3억씩 이렇게 이 양도 차익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 저게 투기지 뭐가 투기냐라고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청문회 가셔서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좀 국민들에게 또 이건 좀 유감이다 잘못했다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김 변호사 말씀이 정말 100% 맞는 말씀인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전개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예. 본의 아니게 창시 개명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제 강점기 하에서 독립운동하라고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 다 반성해야 된다 이런 그 논리까지 비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뭐 정말 그렇습니다. 예. 한 사람의 예. 역사와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